안녕하세요. 코하 투더골드문 진행의 이정원입니다. 비트코인이 간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상승한 영향으로 또 2만 달러 선 위에서 마감한 모습 보였습니다. 유로화 가치는 근 20년 만에 가장 약세인 수준으로 떨어졌고 또 반대로 미 달러화는 2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라와서 국제 유가를 비롯한 금값 등 원자재 가격은 폭락을 했습니다. 비트코인 시장이 거시경제 폭풍을 지금 이겨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려할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시장 상황에서 저희가 또 어떤 자세로 투자에 임하면 좋을지 오늘 전문가님들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루수루 남수루님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루수루 남수루 전문가입니다. 원래 수루수루라는 표현을 안 쓰려고 했는데 아나운서님께서 써주셔서 네. 참 입에 착착 네. 감기는 것 같습니다. 수리수리 마수리 약간 그런 느낌이 나기도 하는데요. 일단 본론으로 와서 비트코인이 밤 사이에 20개를 돌파하는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지금 약간 조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하루하루 급락을 했다가 급등을 했다가 아래 위로 요동을 치는 이 현란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바닥 다지기를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호재라면 호재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비트코인이 하락하는 거에 비해서 이 알트코인들은 그나마 방어를 잘 해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투더 골드문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서 좋은 정보들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의 움직임 속에도 알트코인들 아직까지 좋은 흐름 보이고 있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비트필승님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제 무적 코인, 무적 상승 발굴하는 비트필승 전문가입니다. 일단 최근 오늘 포함해서 3일 동안 비트코인의 동향을 파악하기가 매우 어려운 시장이 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일본 기준으로 보시면 이제 이평선들이 역배열 나 있는 상황이다. 단기적 이평선이 아래 있고 중장기적 이평선이 올라가 있는 정형적인 이제 역별 상태이다 보니까 그 상황 속에서도 캔들들은 단기적 이평선 위에 안착하지 못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계속 이제 아래 위치해 있는 상태에서 음봉이 연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어제와 그제 같은 경우에는 이평선을 넘어서는 모습, 제가 그어놔드렸던 2580선 위에 안착해주는 모습이 나와주고 연출되고 있는데 오늘 또 골든크로스가 나면서 5일선과 21편 이평선이 골든크로스 나면서 양봉의 흐름세를 기대해 볼 법했는데도 지금 아침장에서는 지금 이제 음봉 전환되면서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부터 알트 흐름들을 보셨으면 어느 정도 아실 거라 예측이 되는데 어제 비트코인의 양봉의 흐름세가 유지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알트코인들에 있어서는 강한 수급이 나오지 않았다. 특징적인 종목이 몇 보이지 않았다라는 점을 봤을 때도 아무래도 지금 이제 시장 자체가 지지부진한 흐름세가 파악이 가능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언제 내려가고 어디가 지지선이고 저항선인지 오늘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좋은 정보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조금 혼란한 시장 속에서 또 비트필승님께서 계속해서 시황 잡아주신다고 하니까요. 저희 투더골드문과 계속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바로 코인 소식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저와 같이 화면 보시죠. 네, 델리오가 비트코인 파킹 계좌를 선보인다고 합니다. 국내 1호인 크립토뱅크가 출시된다고 하는 소식 들려오고 있고요. 다음 소식은 또 암호화폐 규제로 돌아선 싱가포르. 소비자 보호 조치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사실 대표적인 친암호화폐 국가였던 싱가포르가 이렇게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좀 규제에 나선다고 하는데 이 부분 비트필승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암호화폐에 있어서 이제 만들어내거나 혹은 그러니까 ICO 혹은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만들어내는 있어서 불법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친암호화폐 국가가 싱가포르인데 여러분들 아시는 현재 최근에 알트의 최대 낙폭을 크게 일으켰던 이슈 대장인 루나테라도 본사가 이제 싱가포르에 있죠. 그래서 많으신 분들이 이제 싱가포르가 좀 약간 도박적인 나라가 아닌가라고 의구심을 들고 있지만 나름 제한선이 있습니다. 어떠한 방향성을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라던가 기준 제한선이 있기 때문에 나름 이제 친암호화폐 국가로서도 어느 정도 제재를 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아무래도 전 세계적으로 법적 제재가 가해지고
가지고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나름 선두주자로서 조금 방향성을 잡아내는데 일축한다라고 생각이 들어지고 있으면서 이제 우리 투자자들 입장을 어느 정도 대변해주고 어느 정도 앞으로 안정성을 보장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의 작은 신호탄이지 않을까라고 좋은 호재라고 생각 들어지는 이슈입니다. 네, 다음 소식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암호화폐 대출업체 볼드가 인출을 일시 중단했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은 또 크레마 파이낸스 해킹으로 870만 달러 도난을 당했다고 하는데요. 일단 볼드의 인출 중단 소식은 계속해서 대출업체들이 인출을 중단하고 있는 사태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코인 시장에 어떻게 작용이 될까요, 필승님? 뭐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일단 연쇄적으로 문제가 일으켜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디폴트 선언,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아니라 이제 좀 개발도상국들 나라들에서 있어서 한정적으로 먼저 연쇄적으로 이제 디폴트 선언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이제 돈을 다시 미국 입장, 기축 통화 달러인 미국 입장에서 돈을 다시 모으다 보니까 이제 후진국들 나라에서 먼저 이제 경제적 악화가 더욱더 양상을 심하게 띠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더불어서 특히 이제 우리 가상자산 담보로서 이용하는 그런 우리 대출 플랫폼이 있습니다. 셀시우스라든가 이런 나라가 아니라 그런 기관들이 있어서도 하나의 작은 소국가를 보여주는 양상이라고 생각이 들어지고 있는데 사실 담보로서 어떤 대출을 해주는 시스템 자체가 나쁜 게 아니죠. 그렇게 따지면 우리 은행도 잘못된 거니까. 그런데 이제 가상 자산을 담보로서, 그러니까 담보 자체가 가상 자산이다 보니까 아직 안정성이 있지가 않죠. 주식처럼 우리가 상한가 하한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떠한 공시 정보를 내세우는 어떠한 이제 제한이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아직 불안전한 주식 증시에 비교해서는 불안전한 담보로서 자기들끼리 이제 대출을 진행하고 이러다 보면 연쇄적으로 가장 큰 파급력을 일으킬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비트필승님과 함께 또 코인 소식 알아봤습니다. 저희는 바로 썰전 코너 이어갈 건데요. 오늘 썰전의 주제는 바로 코인 매매 시 거시적 경제를 봐야 할까 아니면 차트를 봐야 할까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수로 전문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일단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 일단 차트를 보고 사람들이 후행성 지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트 볼 필요 없고 우리 거시적인 경제만 보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 차트 속에는 매수자와 매도자 심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거시적인 경제가 이 차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거시적 경제 필요 없다. 이 차트만 보고 매매를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경제에서 차트만 보고 매매하시기에는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때 가격대부터 고점인 62K, 제가 저번 월요일 날에 나와서 말씀을 드렸어요. 1000%가 넘는 상승을 했는데 과연 우리가 이 차트만 보고 매매를 진행을 했을 때 이 차트를 봤을 때 1000%가 넘는 이 상승률을 예측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 누구도 차트를 보고 이 1000%가 넘는 상승률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시적 경제를 챙겨봐야 하는데 이 저점에서 나왔던 정책, 양적 완화 정책, 이 양적 완화 정책으로 연준이 시장에 돈을 풉니다. 시장에 돈을 푸니까 이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자산들에 투자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급격한 상승을 일으켜줬는데 이런 정책, 우리가 체크해야 할 부분은 이런 정책을 잘 체크해서 잘 해석을 해가지고 어떻게 잘 캐치를 해서 이게 투자 전략으로 가져가야 할지 그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차트를 통해서 매매를 했더라면 큰 수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 양적 완화 정책을 한다. 우리가 그러면 투자를 진행해보자. 그러면 언제까지 홀딩을 하느냐. 이 양적 완화 정책을 그만둘 때까지 홀딩을 합니다. 그러면 큰 수익을 얻을 수가 있겠죠. 또 이 비트코인이 원화로 8천만 원을 돌파를 했을 때 이제 사람들은 차트를 보고 이제 전고점을 돌파했으니까 1억 금방 간다. 1억까지 금방 날아가겠다. 이렇게 말들이 많았습니다. 이 차트만 보고 말을 하는 사람들은 1억 간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차트만 보고 지금 이 가격은 지금 2천만 원이에요. 차트만 보고 매매를 하셨던 분들은 8천만 원에서 이 2천만 원대까지 이 가격이 하락할 거라고 예상을 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고점, 이 8천만 원대에서 양적 긴축 정책, 제가 앞서서 금방 말씀드렸던 양적 완화 정책의 반대인 양적 긴축 정책, 그리고 시장에 풀었던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 금리 인상까지 하면서 이 가격이 이렇게 폭락을 하게 된 겁니다. 8천만 원에서 2천만 원대까지. 그렇기 때문에 뭐 차트를 본다면 뭐 하락이 나오겠다, 이 정도는 예측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만큼의 큰 폭의 하락은 예측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차트만 보고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거시적 경제까지 우리가 곁들여서 MSG처럼 이렇게 곁들여서 이렇게 응용을 하면서 매매를 임하셔야 하는데 차트가 상방을 가리키고 있고 거시적 경제도 호재가 많아서 이제 매수를 하면 되겠다. 또는 차트가 하방으로 향하고 있고 거시적 경제들은 악재가 쏟아지고 있다 하면 매도 포지션을 가져가는 매수와 매도 정확한 포지션을 가져갈 수 있겠습니다. 네. 네, 남수르님께서는 거시경제를 보고 이제 차트 매매를 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비트필승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 뭐 항상 이제 상승장이 됐건 하락장이 됐건 우리는 이제 시황적인 부분과 같이 차트적 관점 두 개 다 인용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극단적으로 지금 같은 시장에서 저는 이제 반대로 남수르님과 반대로 차트적인 기술적 관점이 더욱더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고, 만약에 또 이제 저는 만약에 개인 투자자들한테도 둘 중에 한 가지만 가지고 이용을 해서 이제 매매를 해라라고 한다면 전 차트적 관점을 이용을 해라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우리가 지금 현재 양적 긴축, 그러니까 돈을 찍어냄으로써 인플레이션 올라가고 이런 지금 본질적인 돈에 대한 개념에 있어서 세계 경제가 굴러감에 있어서 우리 투자 자산이 이제 경기 부황을 일으키고 여러 가지 이제 작용이 일어나고 있지만 현재 아무래도 지금 거시적인 경제 부분, 그러니까 거시적인 부분에서는 호재보다도 지금 악재성 이슈가 워낙 짙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호재가 아닌 이상은 지금 알트들에 대한 개별적 호재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시장에 그렇게 반영을 일으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더불어서 비트코인의 동향을 짚어줄 수 있는 시황적인 부분도 악재가 너무 짙다 보니까 이 악재성 해소에 눈여겨봐야 될 시점인데다가 여러분들 아시는 뭐 금리 인상 그리고 뭐 러시아 사태, 루나 사태 다 지금 해결될 시점이 보이진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지지부진한 상황 속에서도 분명 알트들에서는 급등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인사드릴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근 3일의 동향이 정말 비트코인 동향을 잡기 너무 어려운 날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엘프라는 종목에 있어서 25%의 수익을 하루 만에 냈는데 만약에 이제 우리가 시황적인 부분만 봤을 때는 당연히 지금 좋지 못하다, 안정적이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비트코인이 최바닥선에 닿지 않았다라고 생각되고 있으니까 중장기적인 관점으로는 조금 더 여유롭게 봐야 되는 게 맞겠지만, 그래서 제가 항상 TV 방송에 나왔을 때 말씀드리는 게 단기적인 포지션을 취하셔라. 그게 가장 리스크를 줄이는 길이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횡보세를 보일 때, 약세장일 때도 분명 차트적인 관점 이용하시면 이제 지지 저항대 라인을 뚫는지 안착하는지 매물대를 동반되는지 확인을 하시면서 시장이 지지부진할 때도 우리는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비트필승님께서는 또 차트적인 매매 방법을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또 이번에 최근에 엘프로 또 수익을 많이 보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남수로 전문가님, 혹시 거시경제를 보고서 매매를 하셨을 때 조금 최근에 좋은 수익이 나셨던 적 있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일단 뭐 거시적인 경제를 이용해서 매매를 임했다고 하면 저는 일단 양적 완화 정책을 펼친다 했을 때 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한 편입니다.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에 돈이 풀리기 때문에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투자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먹었기 때문에 좀 전략을 짜자면 이제 양적 완화 때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서 언젠간 분명히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했기 때문에 그 작년에 조금 많은 수익을 봤다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또 거시경제를 우리가 봐야 할 이유가 또 있다면요? 네, 22년에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거시적 이슈 중에 하나가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좀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세계 많은 국가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세계 곡창지대를 보유하고 있어요. 이 곡물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이 곡물 가격이 엄청나게 오르게 되죠. 왜냐하면 이 러시아가 전쟁을 하면서 우크라이나 곡물지대에 불을 지피고 또 이 곡물을 수출하려고 하는데 수출 봉쇄까지 하면서 곡물 가격이 급등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나 뭐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좀 충격이 덜하겠지만
이 조금 못 사는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곡물 가격 상승이 엄청난 타격을 줍니다. 또한 이 러시아는 세계적인 에너지 수출국이죠.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가스와 석유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건데 유럽 같은 경우는 이 에너지 수입국입니다. 의존하는 나라들인데 이 러시아에서 많이들 에너지를 수입하고 하는 그런 나라들입니다. 그런 이 러시아가 전쟁을 함으로써 이 에너지 가격도 급격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느낄 수가 있어요. 지금 당장 문 열고 밖에 나가서 집 앞에 주유소만 가봐도 기름 가격이 장난 아닙니다. 디젤 가격 2,300원, 2,200원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고급 휘발유 가격보다 더 비싸요. 이 현실적으로 지금 인플레이션이 높다라는 걸 직면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말씀드린 곡물 가격의 상승, 이 에너지 가격의 상승, 이 인플레이션이 점점 심해진다. 이런 내용들 때문에 연준은 더욱더 금리를 인상하게 되는 거고 이런 예측, 거시적 환경까지 더불어서 이 차트만 보시는 게 아니라 이런 거시적 환경도 항상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이어서 같이 인용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남순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우리가 최고점, 최저점 이렇게 가격적 예측을 하는 데 있어도 꼭 필요한 게 시장적인 부분이 맞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우리들이 틀릴지언정 항상 해야 된다라는 거 두 가지 말씀드렸었죠. 가격적 시점과 이제 시기적 시점 우리가 예측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근데 차트적인 관점만 가지고는 아무래도 시기적 예측을 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큰 지표인 저도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이런 이제 루나 그리고 여러 가지 큰 시황 이슈들을 통해서 우리가 언제쯤 해소가 될까 예측을 하고 있는데 제가 왜 오늘은 차트적인 관점을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드려보냐면 가장 큰 건 아무래도 금리 인상인데 금리 인상 부분은 실로 좀 자이언트 스텝을 밟겠다, 빅 스텝을 밟겠다라고 이미 반영이 되었고 거기에 더불어서 앞으로 있을 7월 달 인상과 9월 달 인상분도 어느 정도 지금 예측이 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 말은 즉슨 뭐냐? 어느 정도 지금 선반영되어 있다. 그래서 물론 발표 기점 내외로 큰 변동폭을 보이면서 어느 정도 시장을 하방하면서 갈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거의 최바닥선 가까운 시점 대부분 많이들 생각하실 겁니다. 이젠 바닥이 없다. 지속적으로 꺼질 것이다. 비트코인 영원 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제 100명 중에 뭐 10명도 안 될 거라 생각하는데 그런 만큼 우리가 바닥선이 다 와가는 만큼 지금 차트적인 관점을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저 같은 경우 이제 2100선까지는 빠질 여력이 있다. 그 경우 같은 경우 이제 라운드 피겨라고 해서 이제 가격이 딱딱 떨어지는데 아마 투심 자체가 2100선까지 빠질 때 이제 또 빠지는구나. 어디까지 빠지는지 무서워서 패닉스에 조금 동반된다라고 한다면 아마 1900선까지도 빠질 수는 있겠지만 이제는 거의 바닥선이 다다랐고 이제 우리들이 우려하고 있는 이제 시황적인 부분, 금리 인상 부분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게 두렵지 않다. 이제 투심만 올리면 된다라고 생각이 들여지고 있고 충분히 작년처럼 이제 급등하는 시장이 올해 안에 연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냉정하게. 왜냐하면 지금 시장이 누가 봐도 좋아지지 않을 것 같으니까. 부동산 가격은 계속적으로 떨어져 나가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지금 매매하신 분도 지금 죽어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급매물이 나오고 있죠. 거기다 더불어서 우리 증시 현재 이제 이슈가 같다 보니까 커플링 현상으로 동반되는 현상이 나오고 있는데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 1000이 떨어져서 1000이 다시 올라가 줄지 정말 미지수일 정도로 엄청난 숫자 코스피 지수인데 이게 떨어졌고 또 미증시도 지금 많이 빠지고 있는 것처럼 시장 상황은 좋지 못하더라도 분명히 우리가 시장 회복까지 기다리고 나서 그 다음에 투자 심리로 접근을 하겠다? 이미 늦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항상 우리 실제로 눈에 보여지는 피부에 와닿는 그런 시장 상황이 나아지기 전에 이미 이러한 경제 지표, 이러한 이제 투자 관점의 상품들이 있어서 먼저 올라갈 것이다. 기대 심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라고 생각이 들어지고 있어서 아마 올해 안에 큰 상승을 못 봐내더라도 분명히 횡보할 때 에브리띵 랠리라고 해서 순환적인 펌핑이 조금씩이나마 진행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강한 지지선 확인하신 이후에 단타적인 관점, 짧은 포지션을 이용하시면 충분히 지금 같은 시장에서도 수익이 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현재 거시 상황이 조금 악화되는 상황 속에서 단타 포지션을 잡고 매매를 하시면 조금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라고 또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거시 경제를 또 봐야 할 상황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남수르님? 네, 이제
요번 거시적 경제를 뭐 어떤 걸 바라봐야 하냐면 지금 연준이 계속 금리 인상을 하고 있어요. 이 금리 인상을 하면서 이 금리 인상을 하기 때문에 이 달러화가 점점 강세가 옵니다. 이 달러화가 강세가 오니까 이 조금씩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되고 있습니다. 2년물 국채 어제 역전이 됐습니다. 이 2년물 국채랑 10년물 국채가 역전이 되어서 지금 원유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경기 침체가 올 거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이 원유 가격과 이 달러가 강세가 오면서 원자재의 수요에 대한 이 둔화가 됨과 동시에 나스닥이 급락으로 출발을 했지만 그 급락한 것을 다 회복하는 다시 급반등을 보여주는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이렇게 급반등을 보여주면서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도 급등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자, 이런 금리 상승, 달러화의 강세, 이 달러화의 강세면서 아까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원유 가격이 지금 떨어졌습니다. 원유 가격 떨어지고 원자재 수요 둔화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면 인플레이션이 완화된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7월 말에 있을 금리 발표가 조금 둔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고 앞서서 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되면서 경기 침체가 오고 있습니다. 이 10년물 국채 금리가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연준의 입장에서는 좀 이 금리 인상 카드를 좀 조심스럽게 만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10년물 국채 금리가 10년물 국채 금리가 감소한다는 것은 경기 침체로 간다 그런 말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금리 인상은 조금 둔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 파월이 7월 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 한 0.75%포인트 인상을 한다는 예측이 지금 90%가 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 시장에 조금 영향이 갈지 궁금합니다. 네, 이번에는 아무래도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경기 침체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파월이 매번 나와가지고 이 경기 침체에 안 올 거다. 우리는 잘 버틸 수 있다. 연착륙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과연 우리는 파월 말을 믿을 수 있을까요? 작년부터 얘기를 했어요. 나 내년부터 금리 올릴 건데 우리 충분히 견딜 수 있다. 버틸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자산들 폭락했습니다, 여러분들. 비트코인 8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삼성전자 9만 원에서 지금 5만 원대예요. 지금 파월의 말을 신뢰를 잃었습니다. 파월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금리 인상 0.75%, 0.5% 그게 파월의 말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지금 거시적인 환경들, 지금 원유 가격 하락한다고 했죠. 원자재 수요 둔화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완화되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10년물 국채도 이제 금리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경기 침체에 가까워졌다. 연준은 아무래도 금리 인상을 높게 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겠습니다. 네, 남수르 전문가님께서는 이번 연준이 금리 인상을 조금 높게 측정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관점까지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어제 또 반등이 나왔던 비트코인인데 지금 현재 하락세를 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동향 비트필승님께서 좀 살펴주세요. 네, 아까 이제 말씀드리긴 했는데 이제 뭐 어제와 그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음봉 전환이 됐었죠. 그래서 단기적 이평선까지 이탈하면서 아래에서 하회하고 있는 상황에서 누가 반등을 예상을 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저는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와 그제 같은 경우에 양봉 흐름세를 보여줬고 오늘 같은 경우에 아침에서도 만약에 양봉 흐름세가 지금 나오고 있다? 그럼 저는 여러분들한테 최근에 들어갔던 단기적 포지션 종목들 매매 정리하시는 것이 낫겠습니다라고 설명을 드렸을 텐데 오늘 아침에 양봉의 흐름세를 보여지지 않고 오히려 지금 조정세가 나와줬다라는 거죠. 저는 오히려 한숨을 돌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오늘 반대로 저녁에 또 혹은 새벽에 갑작스럽게 비트코인이 3%, 4% 급등할 수 있겠습니다. 그럴 때는 포지션을 오히려 또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시황적인 부분 받쳐주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매물대 또한 저조한 상황에서 가격적인 이 상승 이격만 크게 올라간다? 그럼 분명히 다음 날은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근데 3일 전에, 그러니까 그제 같은 경우에 꽤나 큰 상승폭이 나와줬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양봉의 흐름세로 지속이 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녁 시간에 어떻게 됐습니까? 새벽 시간에 분명히 음봉 전환 됐습니다. 알트들에 대해서도 분명히 떨어뜨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아침 되니까 양봉 흐름세, 도지형 캔들이 나오면서 현재도 양봉의 흐름세 유지될 힘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단기적인 관점인 것이 추가적인 악재가 있거나 갑작스럽게 뭐 기관이 던진다라든가 이런 저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까지 맞출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스윙적인 관점으로는 적어도 비트코인이 2800선까지는 올라가 와준 이후에 그 다음에 조정세가 나와줄 수 있다. 저도 비트코인 더 떨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현재 지금 예측을 하고 기다리고 있지만 바로 즉각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락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어느 정도 반등이 와주고 나서 지지부진하다가 빠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 제가 조금 약간 비교적 중장기적 관점까지 설명을 드려본다면 올해 9월, 10월일 수도 있겠지만 9월쯤에는 올해 3월과 같은 장이 비슷한 장이 한 번은 동반될 것이다. 상승장은 오지 않더라도 그런 한 달 정도 지속되는 큰 장이 한 번 올 것이다라고 예측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비트필승님께서 비트코인 시황까지 또 살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남수루님, 지금 비트코인의 특이점이 좀 보이는 부분이 있을까요? 네, 제가 차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비트코인 차트를 보시면 이 하락을 하다가 이 저점에서부터 상승을 하다가 하락을 했어요. 근데 하락을 하다가 이 가격대, 제가 지금 동그라미로 표시한 이 가격대에서 급등이 나옵니다. 그렇다는 건 이 차트, 이 가격대에서 정말 사람들이 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세가 많이 붙는 모양입니다. 자, 뒤로 흘러가겠습니다. 가격이 하락을 해요. 가격을 하락을 하고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다시 가격이 밑으로 이 전저점을 깨러 내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은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 이 가격대가 싸다고 생각하니까, 이 가격대가 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반등이 나와주면서 지금 20K를 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전저점을 깨지 않는다라는 의지를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프닝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19K 이 부분을 강력하게 지지를 해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우리가 비트가 하락을 하더라도 이 부분, 이 매물대 부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비트가 횡보를 하고 하락을 하더라도 이 19K를 지켜주는지 안 지켜주는지, 여기 구간이 정말 중요한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썰전 주제죠. 바로 코인 매매 시 거시적 경제 상황을 봐야 할까 아니면 차트적인 매매를 해야 될까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고요. 또 마지막으로 두 분께서 비트 동향까지 살펴주셨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코인스쿨러 돌아오겠습니다.